어제는 시장에 약간 뭔가 다른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기존하고. 일단 아시아 시장은 뭐 그렇게 약세로 끝나진 않았는데, 유럽장이 좀 약세로 끝났고요. 미국장도 약세로 끝났는데, 나스닥은 상승했는데 미비했죠. 근데 이게 이제 좀 특이한 거는, 일단 우리나라 먼저 보면요. 우리나라는 이제 장 후반부에 갑자기 확 빠졌다가 반등했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여기 보시면 3시 30분하고 3시 31분 1분 사이에 이 1,500억 정도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누군가 한번 털었다는 뜻입니다. 이 장 중에. 이게 추세적인 건지 일시적인 건지는 저도 이거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죠. 다만 이런 행위가 최근에 없었던 것 같은데, 뭐 7월 달에 순매수로 돌아섰던 것 같은데, 외국인이 이제 8월 들어서 이런 행위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이 돌아왔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좀 위험한 상황이고, 좀 더 상황 추이는 지켜봐야 되고, 이런 변동의 이슈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S&P 500 지수나 다른 것들이 후반부에 이렇게 이제 밑으로 밀려 내려가는데, 이게 특이한 건 뭐냐면, 어제 미국 서울경제 기사입니다.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줄었는데 110만 건대 위에 있다가 96만 건으로 100만 건 밑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식시장이 계속 밀어 올릴 때 보면, 예전에 막 한참 많이 신규 실업수당 건수가 늘어났다가 줄어들면서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로 주가를 계속 밀어 올렸잖아요. 그게 예측치보다 뚝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밀어 올라간 게 아주 밑으로 내려온 거죠. 특이한 거죠. 일단 이제 세부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보면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뉴욕타임즈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초기 실업수당 청구는 대부분 일시해고나 무급휴직이었는데, 최근은 대부분 영구적 해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줄었다고 하더라도 옛날에는 일시해고나 그냥 무급휴직 정도였는데, 지금은 사람 자체가 아예 일자리가 사라지는 영구해고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고용이 정상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런 뜻이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무디스의 애널리스트를 보면 이렇게 이제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게, 해고 속도나 사태가 완화되고 있다는 점이 좋은 건데, 문제는 추가 부양책 통과의 시급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줄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행정부에서 빨리빨리 뭔가 법안을 통과하고 이러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두 가지 케이스인데, 이게 실제로 이제 고용이 돼서 이게 줄 수도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7월 말 기준으로 실업수당 $600 지급하는 게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고용되는 것보다 더 많이 받는 좋은 게 사라진 거죠. 그래서 이제 실업으로, 그러니까 그 고용 일자리를 찾는 게 늘어났다, 이런 패턴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행정부 쪽, 공화당 쪽에서 말하는 쪽에 힘이 더 실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시장에는 주식시장에는 부정적인 요소인 거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어제 보여드렸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여기 보시면 이게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거든요. 이게 0.2 전월 대비 6월 달에 올랐다가 7월 달에 0.6으로 올랐는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를 보면 1.6%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0.2 오를 때는 이거보다 낮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 속도가 이렇게 빨리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 것이 긍정적인 부분이긴 한데, 연준의 타겟 물가 상승률 목표가 2%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요. PCE 근원 가지고 하거든요. 가계소비 지출의 전년 동기 대비 근원 가계소비 지출을 가지고 하는데, 얘하고 걔하고 추세가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급등한다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연준이 통화 정책을 하는데 이 운신의 폭을 줄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0년 국채 수익률을 보면, 여기 보면 확 떨어지는 것 같더니 위로 머리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들고 있거든요. 미국의 장기 채권 수익률, 10년 이상 장기 채권 수익률, 기대 인플레이션을 반영한다고, 기대 인플레이션하고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향후 물가 상승 속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갈 걸 기대한다라는 어떤 그런 반영이거든요. 그럼 연준의 운신의 폭이 커지겠죠. 그러면 주식시장에는 통화 완화 정책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 투자자의 입장에서, 유동성 장사의 입장에서는 악재죠.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고용 측면하고 그 다음에 이 물가 상승 측면 때문에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추세적인 반응인 건지 아닌 건지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그러면 이제 그게 뭔가 크게 뒤바뀐 거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시장이 급락하게 되면 연준에서 또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YCC, 일드캡 커브, 그다음 YCT에서 일드캡 타겟이라고 하는 일정 수준의 수익률을 이렇게 딱 가둬놓고 얘 위로 올라가면 계속 시장에 채권을 사서
가격을 올림으로써 유동성을, 그러니까 채권 수익률을 내리는 그런 유동성 공급적을 계속 필 거라고 이제 언지를 줬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급격히 조정을 받으면 연준에서는 상황에 따라서는 그 YCC를 실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시그널을 계속 날릴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아래로 계속 움직이기보다는 이제 조정 측면이 나오면 그 YCC를 쓸 수도 있다는 액션을 취하게 될 거고, 물론 그게 이제 물가 상승률의 움직임과 같이 맞물려 할 건데, 만약에 물가 상승 속도가 빠르면 연준이 그 행위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힘이 실려서 주식시장에 더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어서 다음 달 물가 상승률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패턴이 좀 결이 바뀌고 있죠. 주식시장이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관점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이게 유동성에 영향을 미쳐서 시장이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쪽으로 반응이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고요. 이미 어제 보여드렸던 것 중에서 투기성 자금의 풋 포지션이 그러니까 줄고 있다가 최근 약간 늘어나는 게 아닌가,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값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급등했다가 확 갑자기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 금값 추이를 보면 사실 이제 거래 톤수, ETF에 자금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거래 톤수, 금을 사겠다고 거래하는 거죠. 밑으로는 팔겠다고 거래하는 겁니다. 제일 밑으로는. 근데 이 거래 건수가 굉장히 늘어났다가 감소하면서, 전 사실 개인적으로 이게 감소 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이 금값의 이 상승 탄력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승 탄력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붙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7월 달에 다시 이 거래량이 확 급등하면서, 거래 톤수가 급등하면서 금값이 확 올랐어요. 근데 최근 추세를 놓고 보면, 잘 보시면 이제 급등했던 패턴 이후에 약간 줄어들고 있고, 여기 보시면 매도 세력들이 늘어났거든요. 여기 매도 세력이 있는 거죠. 유럽 쪽입니다. 유럽 쪽 이제 매도 세력이 늘어서 이 금값이 3,400, 4,000달러로 계속 달려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반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값의 상승 탄력은 일단 떨어졌다고 봐야 될 거고, 이게 조정이 밑으로 내려갈 건지 아닌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상승 속도에 대한 탄력은 빠졌다, 이런 부분이 좀 바뀐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구리가 칠레광산 쪽에서 코로나 사태가 발생해서 공급 충격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가격이 계속 밀려 올라갔거든요. 근데 7월 중순 이후로 더 이상 상승을 못 하고 있다가, 여기 보시면 최근에 한번 확 떨어졌다가 반등하는 것 같더니 어제 또 다시 확 빠졌습니다. 구리 가격이. 그래서 이제 이걸 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면, 자산 시장에서 유동성이나 하여튼 공급 충격이나 이런 여러 측면으로 인해서 가격을 확 밀어 올렸는데, 이제 급락하는 패턴들이 보이잖아요. 금하고 뭐 구리나 이런 쪽에서 일정 부분. 이런 영향들이 주시장에도 반영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다라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좀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공매도가 뜨거운데, 이 공매도가요, 이게 필요악이거든요, 사실. 이게 공매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지 않으면 이게 버블이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지금과 같은 상황엔 더더욱 그렇고. 그런데 문제는 그게 적정한 조정 없이 올라가면 나중에는 부러집니다. 좀 휘어야 되는데 휘지 않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 저 공매도 문제보다 신용자 잔고 문제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신용자 잔고 10년, 2010년 1월부터 추인데요. 최근 보시면 여기 3월달 위에 올라간 속도를 보십시오. 엄청나게 빠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코로나 사태 직전까지 주식시장에서 신용을 잔뜩 끼고 거래했던 많은 사람들이 전부 깡통 계좌로 쓰나미처럼 다 쓸려 나갔습니다. 그게 신용자 잔고 요거 빠질 때거든요. 근데 지금 굉장히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이거 왜 신용자 잔고를 손을 안 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냐면, 시중에 유동성 많아요. 근데 부동산을 자꾸 쓸려 들어가니까 부동산을 짓누르고 있잖아요. 그 짓누른 게 어디로 숨통을 틔워줘야 되는데, 그 숨통을 틔우고자 하는 곳이 주식시장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을 건드리지 않고 있는 거죠. 주식시장에 뭔가 떠받쳐줘야 되니까. 근데 신용자 잔고를 누르면 주식시장에 영향을 받으니까 그걸 안 하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얘가 잘못하면 이게 시장이 빡 부러지면 여기 신용자가 잡았던 개미들 싹 다 날아가게 될 겁니다. 깡통기자로. 개미들이 충격을 또 다 하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조선비즈기사인데요. 닷컴 버블을 맞춘 버핏 지수가 폭락장세가 온다라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버핏 지수가 굉장히 높아요. 버블 때보다 더 높은데, 이런 지표들은 사실 가치 지표로는 너무 많습니다. 이건 GDP 대비 시가총액 개념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지금 현재 주식시장의 버블이 너무 높다라는 지표들은 많은데, 그게 유동성하고 광기 두 가지 액션을 통해서 계속 시장을 떠받치고 있거든요. 그거에 떠받치는 심리가 어느
한 영역에서 붕괴되면 시장이 부러진다는 거죠. 그 부러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시장이 급락할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주가 지수가 15% 정도만 빠져도 그때부터 깡통계좌라는 단어가 막 쏟아져 나옵니다. 신용을 그러니까 잔뜩 쓰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깡통계좌 발생하거든요. 그 깡통계좌가 반대매매를 강제매매 시키게 만들고 그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장은 정지를 못하고 밑으로 더 빠집니다. 왜냐하면 반대매매가 계속 나오니까 시장을 다시 밑으로 밀어내리거든요. 근데 이 신용을 너무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게 적을 때보다. 그러면 많은 그 개미들이 싹 쓸려나가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좀 조율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 제가 제 예측이 틀리고 계속 주식시장이 위로 밀려 올라가는 게 배가 아파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개미들이 싹 쓸려나가게 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적정 수준에서 가려야 되는데 지금 공매도의 문제도 심각하지만 공매도의 문제보다 지금 신용 팽창 문제가 훨씬 더 커요. 신용문제 잔고 문제가. 그리고 개인적인 질문사항 하나를 제가 거론드리지 않은 게 있는데 그게 달러 인덱스와 주가의 상관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주가가 달러 인덱스와 상관관계가 높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는데 이게 맞는 얘기냐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뭐 이 의견을 내시는 분도 다 뜻이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이게 아무튼 잘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이제 과거 역대 최대 비교 지수가 이건데 이 선 차트가 코스피 지수고요. 이게 달러 인덱스거든요. 캔들 차트가. 근데 보시면 여기는 상관관계가 반대죠.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고 주가는 올라가고. 그런데 그 뒤에 일정 수준 올라가는데 달러 인덱스 올라가고 주가도 올라가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역의 관계였는데 여기는 정의 관계고 여기도 정의 관계예요. 그죠? 여기도 또 정의 관계. 내려가면서 같이 내려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도 정의 관계예요. 그죠? 여기도 정의 관계죠? 근데 여기는 역의 관계예요. 여기도 역의 관계네. 근데 여기서부터 보면 또 정의 관계예요. 또 여기 또 역의 관계예요. 그죠? 여기서 보면 짧지만 여기서 보면 여기 카드 대란 터지기 직전까지 IT 버블 뒤로부터 여기 정의 관계가 보이죠? 그죠? 근데 역의 관계. 여기 정의 관계? 다시 정의 관계. 다시 역의 관계. 여긴 또 정의 관계. 여긴 역의 관계. 막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최근에 보면 여기 보면 역의 관계. 여기 보면 역의 관계. 그죠? 여기 보면 역의 관계. 그죠? 여기 보면 역의 관계. 그죠? 여기 보면 역의 관계. 최근을 보면 역의 관계가 많을 수도 있겠다. 옛날은 정의 관계가 많을 수도 있겠다. 최근은 역의 관계에 베팅을 하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 시기가 언제냐? 글로벌 버블 터지기 직전입니다. 글로벌 베어스턴스 문제가 막 시끌시끌하던. 그러면 주식시장이 폭락했어요. 금융위기 터지면서. 근데 글로벌의 위기가 터지면 항상 어디로 몰려가느냐? 자산이 안전자산이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국채 살아가요. 그러면서 달러 수요가 급증하면서 달러 인덱스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 상황은. 여기 똑같아요. 여기서부터 짧게 여기까지만 딱 잘라보면 떨어질 때까지 보면 우리나라 주식 급락했죠. 근데 달러 인덱스는 급등했죠. 잠깐 사이에. 이것도 똑같아요. 이 시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글로벌 금융위 때 이거. 그리고 여기서 반등한 거. 여기 보시면 이제 올라갔다가 반등하잖아요. 이 주식시장이 반등한 이유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그 다음에 연준이 QE를 진행하면서 유동성 장세로 밀어 올라간 거고 그 뒤에 경제가 살아나면서 밀고 올라간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과도하게 급락했죠. QE가 진행됐어요. 그러면서 유동성 장세가 올라갔다가 매월 나오는 지표가 전월 대비 좋다고 밀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신용 팽창 단계에서 다시 밀었거든요. 그럼 이제 이쪽 패턴의 움직임이나 별반 다른 게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QE를 대규모로 진행했으니까 QE가 대량으로 살포돼서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죠. 근데 이 시기를 볼까요? 글로벌 금융위 때 확 올라갔어요. 뭐 때문에? 안전자산. 글로벌 위기 때문에, 금융위기 때문에 안전자산이 늘어났다가 아이고 이거 원흉이 미국이야. 거기다 QE를 많이 해.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로 바뀌었죠. 달러 인덱스가. 그런데 2009년도 11월 달이면 뭔가 잠잠해지고 있는 시기였죠. 그랬더니 약세로 가던 달러가 다시 강세로 들어가고 있는. 근데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약세로 가요. 그리고 이때는 또 뭐냐면 2011년도 8월 달쯤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됐거든요. 국채가 신용등급이 강등이 됐는데 그러면 미국의 달러가 약세로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신용등급 자체가 강등됐는데. 그런데 달러 인덱스는 강세예요.
또 한 가지,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에 QE 패턴이 지금하고 비슷할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 쓸려 내려가면 유럽도 지금 계속 QE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더 쓸려 내려가면 여기하고 똑같이 움직일 겁니다. 그러면 이 패턴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이 계속 내려가는 패턴으로 움직일 가능성보다는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달러 인덱스가 출렁이겠죠? 그럼 우리나라 주가도 출렁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렇게 출렁했잖아요. 그러면 이 추세도 있지만 이 출렁인 정도를 생각해보면 얘도 이렇게 출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아니잖아요. 달러 인덱스하고 우리나라 주가하고는 상관계가 없습니다. 그때그때 달라요. 근본적인 이유는 왜 그런 거냐면, 달러 인덱스는 여기 보시면 유로, 재팬, 그 다음에 영국 파운드, 캐나디안 달러, 그 다음에 이제 스웨덴 크로나, 그 다음에 스위스의 프랑, 이 6개의 통화를 바스킷으로 묶어서, 가중시킨 바스킷으로 묶어서 달러 인덱스를 산출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나라하고 뭔 상관이 있죠? 우리나라 지수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주가 지수를 떠나서? 이런 상관관계는 있을 수 있어요. 이 6개 국가가 종합적으로 다 영향을 미치는데, 그게 우리나라한테도 영향을 미치는 건 어떤 걸까요? 예, 글로벌의 경기 수축과 확장이겠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글로벌의 경기 수축과 확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달러 인덱스와 우리나라의 상관관계는 그때그때 달라요. 예를 들면 우리 동네에 허름한 분식집, 떡볶이집이 하나 있고, 잘 나가는 스테이크, 비싼 스테이크 집이 있어요. 그래, 2개의 매출을 그냥 뽑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트를 그렸더니 어느 시기에는 서로 반대로 움직이고 어느 시기에는 같은 시기에 움직이는데, 뭐 반대로 움직이는 시기 거를 딱 쳐다보고, 야, 이거 떡볶이 가격이, 떡볶이 매출이 떨어지면 스테이크 매출이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분은 뭐 다른 반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분이 틀렸다 맞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